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연구원의 노희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 및 현재 우리 국내 임대주택 현황 및 건설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주로 분석했던 임대주택 소요 및 공급 진단 부분, 건축비 실증 분석 부분, 그다음에 표준 건축비 인상에 따른 영향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과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시장에서 민간 임대 시장 부분을 보면 전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형태는 이제 과거부터 지금 최근 동안 계속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된 제도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많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등록제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다음에 등록제도 안에서의 변화들이 계속 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세제 지원이나 임대 의무 기간들 같은 부분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나타난 부분이 이제 임대주택도 과거처럼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께서는 이제 약간 떨어지게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도적으로는 더 품질을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양주택 수준의 일정 부분은 최소한 임대주택도 가져가야 된다는 사회적 의견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설 관련 설계 기준들은 계속 강화가 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민간 임대 쪽에서의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등록 임대에 대한 그 사업자 수나 재고 수가 좀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2009년 이후에 이제 강화되고 나서부터 최근까지 좀 이제 주춤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부분을 보면 이제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등록임대 쪽으로 제도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민간에 대한 역할이 강조가 되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제 공공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기 공공임대 확보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이제 중요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 계획 물량 자체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공공에서는 준수를 원하다 보니까 공공을 주도로 해서 건축비 상승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비 안에서 이제 노무비 부분이 가장 빠르게 지금 증가하는 상태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수는 늘어나는데 건축비는 상승하는 상태,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뭐 임대료나 매각 가격, 분양 전환 가격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못 미치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재고 부분의 관리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단기 순이익이 이제 적자 규모인데요. 단기 적자 규모가 이제 밑에 보시면 뭐 16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태고, 20년에 지금 1조 6,800억 정도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방향을 보고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임대 공급, 그다음에 건설 비용의 반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근데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공급 저해 요인을 확인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임대주택 현황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아시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자 했던 바는 이제 사실 공공이든 민간 임대주택이든 부분에서 제도가 좀 변화하면서 용어들이나 아니면 주택들이 조금 빠르게 그러니까 혼용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민간 임대 쪽 부분인데, 밑에 부분은 그나마 맨 밑에 있는 장기 일반과 이제 공공지원 민간이 현재 이제 남아 있는 일반적인 용어고요. 그 위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없어지거나 들어왔던 제도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고 같은 경우는
공공 건설 임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는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둔화되고 있는 형태인 거고요. 민간 건설 쪽에서는 이제 재고량이 이제 감소 최근에 이제 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건설 임대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비나 이런 부담하고 이제 택지 확보가 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건설보다는 비건설 부분에 따른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뭐 13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은 무조건 다 추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추가 달성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설형 부분보다는 이제 매입형 쪽에서 더 초과 달성을 하면서 부족한 건설 부분을 좀 보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 가구 수요를 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반적인 특성들을 본 거고요. 이 특성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처럼 뭐 1인 가구의 증가량이 빠르다거나 아니면 뭐 세종이나 뭐 경기권 지역에 그 소유 증가가 가구 증가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은 일반적인 특성처럼 나타났었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 이제 차가 가구 쪽에서 차가 가구 쪽에서도 이제 1인 가구 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 1인 가구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가구의 그 무주택 가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소유가 이제 빠르게 증가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뒷부분에서 소유를 추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환경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앞쪽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년 이후에 이제 19년부터 이제 감소세가 민간 부분에서 감소세가 시현됐고, 공공 부분 사실은 그 19년도에도 감소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거의 이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서 민간 등록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다양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제도적인 보완을 해오다가 이 부분이 지금 축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에 이제 최근 뭐 17년 이후에 이제 나타났던 정책들이나 이제 대책 아니면 에서 나왔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건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이 관리가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급이 축소되는 영향을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계 기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18년 이후로 결국은 분양주택에서도 그렇지만 안정성이나 친환경 아니면 뭐 화재학설이나 주민 친화 시설 같은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비나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임대에서도 조금씩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나 설계 변경이나 이런 그 단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간략적으로 보면 지금 2017년 이후에 건설환경 관련 법제도가 변한 게 이제 한 62개 정도이고, 2018년도에 19개, 19년도에 22개 이제 거기 관련 제도가 변화했었고, 이 중에서 안정성이 16개, 친환경이 12개, 화재 확산 방지가 12개, 주민 친화 시설 12개로 이 부분이 좀 이제 많게 나타났습니다. 공급 환경 변화는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도적 변화에서 민간 위축되는 부분과 반해서 공공 부분은 이제 장기 공공에 대한 확대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계획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상태랑, 그다음에 이제 건설 공사비 원가가 노무비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노무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게 2016년 이후로 표준 건축비가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2016년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노무비는 39%가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재비에 해당하는 물가 지수 같은 경우 6% 정도,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포괄하는 지수인 이제 건설공사비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2%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수요 현금 변화는 결국은 아까 설계 기준에서 나타났던 내용과 비슷하게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니면 그 안정성 중심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최근 이제 스마트 관련된 시설들도 계속 선호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설계 쪽으로 이제 반영되면서 원가가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앞쪽은 이제 현황 파트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분석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제 임대 소요 및 공급 진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3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분석 같은 그러니까 소요 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신규 수요랑 대체 수요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신규 수요에서는 이제 일반 가구 증가분하고 이제 외국인 가구 증가분,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감소 부분에서는 이제 주택 멸실과 분양 전환 수요, 그다음에 주거 개선 필요 수요는 면적 미달 가구 소요랑 주택 오피스텔 이외의 거처 소요로 해서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소요인 거고, 이 가운데에 있는 주택 소요 감소는 이제 주택 멸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요. 위에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소요 추정할 때는 일반 가구 부분만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 민간 임대 부분도 이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가구도 포함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연간 한 28만 가구 정도의 임대 소요가 발생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그 계획 물량이 13만 호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소요 물량이 한 19만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차액에 반한 약 7만 호 정도가 민간에서 충당을 해주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그걸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민간 건설 사업자들한테 설문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보면 이제 현재 이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55대 한 45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럼 사업자들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공급 비중, 역할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공공이 63, 민간이 37 정도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차액에 대한 한 8%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는 비중하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원하는 비중 사이에 있는 한 8% 비중에 대해서는 비영리 기관이든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이든을 통해서 공급 여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화 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기본형 건축비의 한 78%, 뭐 대부분 말할 때는 한 80% 수준까지는 이제 표준형 건축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대주택의 그 건축비 실증 분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건축비를 구성하고 있는 공사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설계 감리비, 그다음 부대비를 반영해서 최종적인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건축비의 변화를 보면 보시는 바처럼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4번 정도의 인상이 있었고요. 그 초반에 24년까지는 2, 3년 간격으로 사실 이제 인상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인상 기간 폭이 한 7년에서 8년으로 해서 계속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고요. 사실 고시상으로는 3년마다 이제 이걸 재검토를 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표준건축비를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계속되고 지연이나 아니면 보통은 그 임대료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나 임차인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해서 지연되어 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어 오다가 결국은 임대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임대 공급 활성화나 아니면 뭐 품질 향상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다시 늘어나는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게 좀 이제 안정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단지는 지금 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나눠서 뭐 세대수나 면적 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했고요.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건축비는 이제 143만 5천 원에서 158만 2천 원 정도 단지별로 이제 발생하는 걸로 분석이 됐고, 이 수준은 표준 건축비의 1.3배에서 1.4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형 건축비의 56%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실제 건축비의 한 70% 수준으로 이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비 인상 요인에 대해서 이제 앞쪽에 이제 설계 요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강화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정별로 이제 구분해서 분석을 해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LH 설계 기준을 기반으로 했을 때 향후 이제 건축비 상승을 보면 뭐 최소한 이 기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아니면
공공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한다 정도에 대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곱미터당 69,000원 정도, 이제 호당으로 보면 254만 9천 원 정도의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게 물론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제 제도가 적용되면서 아니면 제도가 적용되는 단지가 안 되는 단지가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수준 내외에서 이제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인상이 이제 예상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표준 건축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표준 건축비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표준 건축비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산정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구 국민 분양 전환들에 대한 그 임대료랑 이제 그 분양 전환 가격 쪽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공공 인수 가격이라고 해서 조합분이나 아니면 용적 상향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그 임대주택에 대한 그 건축 부분에 대한 매각 매입 가격에 이제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임대주택 관리 측면에서 특별수선 충당금이나 아니면 하자보수 보증금 쪽에서도 이제 표준건축비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원래 이제 표준건축비라는 게 임대료 산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이외에 모든 일괄적으로 이제 임대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건축비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실태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결국은 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현실적인 원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제 운영 단계에서 나타내는 손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손실에 인한 사업성 악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분양 전환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분양 전환 물량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신규 공급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이제 이 부분의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긴 한데 여전히 남아 있는 잔량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 전환 지연이나 아니면 이에 따라 이 분양 물량 자체를 통매각을 통해서 지자체나 정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사업자 쪽으로 전체로 넘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의 이제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태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격 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민간이 결국은 용적률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 임대주택의 매각 가격을 이제 평균건축비로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현실보다 너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이나 지자체들이 인정을 안 해주다 보면 뭐 이거를 그쪽을 안 팔고 뭐 똑같이 이제 민간한테 판다거나 아니면 민간 그 등록 사업,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쪽에 팔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도심 내 공공 그 임대를 확보하려는 초기 목적의 달성에 좀 떨어지는 뭐 실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관리 비용 쪽은 현실적인 이제 사실은 뭐 특별선 충당금이나 하자 보증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계속 축적을 해야지 향후 이제 사고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적게 과소 적립됐다 보니까 향후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로 이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 전환 가격의 임대료에 대한 영향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우선 이제 지표를 기존 자료에서 이제 관련 지표를 산출하고 그거를 이제 일정 모델을 산출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표준건축비가 인상함에 따라서 임대료나 분양 전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임대의 임대료 영향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표준건축비가 올라가면 표준 임대 조건은 당연히 따라서 오르는 거는 비례 상승이 오르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결정 임대료 조건 같은 경우는 뭐 각종 이제 시세 조건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시세 60에서 80%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상승이 제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존에 받은 자료 안에서 이제 그 지표를 산정했는데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권 자료만 있어서 두 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표준건축비 영향을 받지를 않고 있고요. 실제 임대료 수준에. 왜냐면 시세가 워낙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고,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비례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뭐 제도적인 고려가 필요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 부분은 이제 표준임대 조건은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냈고요. 다만 이제 이 결정임대 조건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수도권은 비례 상승을 하지만 이제 광역권은 일정 부분 오르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패턴. 그러니까 2.6% 오르고 그 후부터는 일정 수준 유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방은 아까 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한 10% 정도 인상을 봤을 때 그 인상에 따른 효과가 이제 뭐 보증금은 뭐 550만 원 정도에서 임대료는 한 3.8만 원 호당 이렇게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을 보시면 분양 전환 가격에는 이제 표준 임대료 대신 이제 산정 가격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산정 가격을 보면 표준 임대 패턴이랑 비슷하게 비례 상승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분양 임차에 이제 부담에 대한 비용이 결정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12%에서 14% 인상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패턴으로 나타나서 이게 확산적으로 부담을 하는 수준은 아니고 일정 수준에서 이제 유지되는 패턴 안에서의 부담을 하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요약을 드리면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이제 임대료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수도권의 같은 경우는 임대료 인상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향후 이제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표준 건축비 인상이 이제 공급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간략하게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간략하게 한 건데, 이제 표준 건축비랑 이제 민간 임대주택 그 평균 공급량에 대한 그 회계식을 한번 돌려본 거고요. 사실 이게 하나의 변수만을 놓고 봐서 이제 전부 다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방향성은 맞다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표준 건축비가 사실 이제 연도별로 계속 오른 게 아니라 일정 시점별로 한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약간 누적돼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왔고요. 우선 회계식상으로는 우선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표준 건축비가 오르면 이제 공급량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인터뷰나 이런 자문회의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제 민간 파트 쪽에서는 그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한도 부분이나 그 나중에 이제 매입 가격 쪽에 영향을 줘서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공공 쪽은 이제 사실 표준 건축비 여기서는 분석을 공공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표준 건축비의 영향보다 정책적인 영향에 의해서 정부가 계획한 물량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 분석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 조금 이제 모아서 이제 개선 과제를 했고요. 개선을 마련을 해봤는데 이제 이 부분이 3개 파트로 해서 건축비 부분에 대한 현실화 부분하고 금융지원 등 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제도 전체적인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3가지 파트로 고민을 해봤고요. 우선 표준건축비 현실화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준건축비 수준 자체가 지금 실제 건축비의 한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기본적인 방향성은 있고요. 다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게 그렇다고 100%를 다 인상을 맞춰서 현실과 맞춰서 해주게 되면 어떻게든 이제 시장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단계적으로 5에서 10% 연간 5에서 10% 정도를 올려주는 구조로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임대료 부분에서 일정 부분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부분 임차료 부분에서만 이제 정책 개수를 활용하는 방식 같이 좀 해서 임대료 상승을 좀 더 제약을 해줄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표준 건축비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건축비 외에 공사비에 반영되는 부분이 이제 가산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가산비 항목은 이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개별 단지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감리비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감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공사 방식이나 공사 주체에 따라서 감리비를 부담하는 비중이 다른데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일률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에 따라서 이제 부담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항목이 아니라 가사 항목 쪽에서 이제 반영해 주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주택에 준하게 임대주택에 대한 수준을 지금 뭐 단기간에 올리는 건 아니지만 과거 18년 이후부터 계속 차근차근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형 건축비에서 갖는, 그러니까 분양주택에서 갖는 가산비 항목이 이제 결국 임대주택 쪽에서도 필요하다라고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 지금 임대주택 쪽에서는 9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가산 항목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 20개 정도까지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세부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시장적으로든 해서 나타나고 있는 아니면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논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원 부분인데요. 보면 이제 지원 단가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거는 2019년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했던 자료에 대한 내용인데, 원래 이제 제도적으로 부담하고 해야 되는 부담보다 더 크게 지금 실제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 사업자 부담은 원래 10% 정도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23% 정도 이제 부담하는 걸로 당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담하는 수준에 대한 부분을 바꿔주던지 아니면 이런 지원 단가를 좀 더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원 단가가 현실화가 되면 결국은 재정 지원이 현실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 단가, 공공 같은 경우는 지원 단가 위주로 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금의 융자 지원 확대 부분인데 지금 이게 사실 보면 이제 통합공공임대로 되면서 대출 한도나 이자율 같은 부분이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비해서 좀 현격하게 떨어지게 이제 되어 있는 그 민간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일정 부분 유사한 패턴으로 수준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개선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갭이 한 8% 정도가 있는데 이 8% 정도에 대한 유인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기금 대출 한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도시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 한도 설정이 이제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는 기본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일정 수준에 대해서 이제 대출 한도가 책정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구하고 있는 대출 한도에 비해서 이제 현격하게 좀 떨어지게 대출 한도가 책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경우를 보면 사실은 수도권이나 이런 것처럼 택지비가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이미 담보령이나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택지에 대한 담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표준건축비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아서 대출 한도의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방에서의 공급이 좀 어려워지는 민간 공급이 어려워지는 패턴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임대주택 제도 정비 관련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 이제 대부분 이제 표준건축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산정 방식 부분을 보면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그 대표 사례 단지를 선정을 해서 그 대표 사례 단지의 특성이나 현황, 공사비 수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모델을 하고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 표준건축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대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향후에는 아예 뭐 기본형 건축비든 아니면 특정 물가 지수에 연동해서 주기적으로 인상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건축비 적용 세분화 부분을 보면 이제 임대주택도 이제 분양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면적이나 이제 그 층수 같은 게 이제 고층화가 좀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고층에 대해서는 약간 단가를 더 높게 분양 쪽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표준 쪽에서는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21층까지 정도만 고려가 되어 있고 이후에 좀 크게 좀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1층 기준으로 이제 낮은 상태로 이제 인정되다 보니까 지금은 면적하고 층고 기준을 4 곱하기 4 기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층고는 7, 면적은 한 5로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건축비 고시 기준 관련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검토 기간이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설계 기준이든 아니면 환경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없고 그 반영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은 누군가 계속 이제 손해나 아니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그 기본형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분기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1년에 2번 정도 측정이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 건축비 고시 주기도 이제 결국은 법령 개정이나 품질 향상 아니면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좀 더 빠르게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 기준이 좀 주기를 좀 더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임대주택 정상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게 이제 2000년 초반에서는 이제 민간을 약간 제도권으로 들여온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보완되는 형태로 계속 왔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이 등록임대주택의 약간 공공성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나 이제 유지하는 부분이 좀 갑자기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줄게 되면 공공이든 다른 민간이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임차인은 주거 불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정상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단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은 이제 임대 기간 자체가 10년으로 다 장기화되어 있는 상태고 약간 공급량의 이제 상당 부분 차지했던 아파트 부분들이 다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이제 말소 처리가 되면 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공임대든 다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나 선호 같은 경우 좀 더 높아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에 대한 부담이나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등록임대 쪽에서 커버를 못하게 되면 다른 이제 비영리나 다른 파트에서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제 필요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통합 플랫폼 구축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정보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LH 같은 예를 들면 LH 같은 코티스나 와이즈 아니면 렌트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은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통합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형태인 거고 이 통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다 보면 용어나 아니면 주택의 명칭들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 그 바뀐 명칭, 이전 명칭 등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 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뭐 비용이나 아니면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통계 데이터가 이제 사실 공공주도로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민간 파트 거의 이제 반 정도 이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민간 쪽에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정도는 이제 향후에는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 뭐 구축할 수는 없더라도 향후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